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도 한때는 그랬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처럼 어쩌면 당신보다 더 심하게. 새벽 2시, 온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나 혼자 핸드폰 불빛에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서 화면을 켰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하고 다시 끄고 10분도 안 돼서 다시 켜보고 진짜 돌이켜보면 등신 같고 바보 같았지. 근데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게 내 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거든. 관심을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잘 잤어 라고 보내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어야만 했어. 그래야만 이 관계가 유지되고 내 마음이 전달되는 줄 알았으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불안형 애착이야.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끊임없는 노력. 하지만 그땐 그런 어려운 말 몰랐어. 그냥 내가 더 좋아하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게 전부였지. 그녀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조금이라도 우울해 보이는 음악을 올리면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면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누구보다 먼저 물어봐야 직성이 풀렸어. 그게 내 방식의 애정 표현이었고 그걸로 이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야. 근데 말이야, 그거 전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더라고. 내가 부지런히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혼자 텅 빈 아궁이 앞에서 연기만 마시고 있었던 거지. 내가 완전히 깨닫게 된 건 내가 계획하고 의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어느 날 문득 모든 연락을 끊고 아무 말도 안 했을 때였어. 그 순간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 내가 모든 걸 멈춘 건 무슨 대단한 연애 전략책을 읽고 내린 결단 같은 게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이야. 감정적으로 방전됐다고 해야 하나. 매일 나 혼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 텅 빈 우물에 계속 두레박을 내리는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그 허탈함. 그걸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멈췄어. 아침 문자를 보내던 손가락을 멈췄고 그녀의 스토리를 확인하던 습관을 멈췄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던 머릿속을 멈췄어.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멈췄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고요함이 처음엔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마치 매일 먹던 약을 끊은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했지. 내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 이러다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녀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를 괴롭혔어. 근데 진짜 웃긴 건 바로 그 지점이야.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나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반응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녀가 먼저 연락하진 않았어. 당연하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공통된 친구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바빴어?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면서 은근히 내 안부를 묻는 그 말투. 바로 그때 깨달았어.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패턴 깨기 효과였던 거야. 매일 아침 울리던 알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울리지 않으면 그 조용함 때문에 오히려 잠에서 깨는 것처럼 말이야. 나의 예측 가능한 행동, 그 당연했던 관심이 사라지자 그녀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내가 주던 그 사소한 관심들이 생각보다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증거였어. 그때 알게 된 거야. 내가 수백 번 보냈던 뭐해, 보고 싶다 같은 메시지보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침묵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걸. 그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어. 그건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바로 진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던 거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난 지금 무슨 유치한 감정 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내가 선택한 침묵은 그녀를 향한 공격이 아니었어. 이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자 더 이상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나만의 독립선언이었지. 예전에 나는 그녀의 반응에 완전히 종속된 노예나 다름없었어.
그녀가 문자 한번 늦게 보면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고 답장 끄트머리에 붙은 점 하나에 내 기분이 지옥과 천국을 오갔으니까. 이건 일종의 감정 절제 훈련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이시즘,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도 바로 이걸 말하잖아.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생각, 내 행동, 내 노력뿐이야. 반대로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건 바로 타인의 감정, 타인의 반응, 타인의 선택이지. 내가 미친 듯이 연락하고 애썼던 건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부질없는 몸부림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 침묵은 달라. 이건 그녀의 반응이라는 외부 변수에서 시선을 거두고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내면의 균형과 평화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이었어. 그러니까 이 침묵은 결국 그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거였어. 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까? 라는 고민의 감옥에 갇히지 않아. 대신 나는 오늘 나답게 살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됐지. 그녀의 관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진짜 자유. 그게 바로 이 침묵의 진짜 의미였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말 알지? 그게 딱 내 연애였어. 예전에 한 사람을 정말 좋아했을 때 난 내 모든 걸 다 퍼줬어.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까지. 마치 내 안에 있는 모든 샘물을 끌어모아서 그녀라는 독에 쏟아붓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난 몰랐던 거지. 그 독 밑바닥엔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걸.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주는 걸 그녀는 당연하게 생각했고 내가 늘 옆에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지. 심지어 본인이 뭘 받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 왜? 내가 너무 많이, 너무 쉽게 주고 있었거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도 통하는 희소성의 원칙이야. 언제 어디서든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건 절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 공기처럼 말이야.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평소엔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지. 내가 바로 그녀에게 그런 존재였던 거야.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나는 그녀에게 24시간 편의점이었어. 언제든 외롭거나 심심하면 찾아올 수 있고 항상 불이 켜져 있으며 필요한 위로나 관심을 즉시 얻을 수 있는 곳. 편하고 고맙지만 그 누구도 편의점을 특별하다거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당연히 거기 있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한 달에 딱 하루, 그것도 예고 없이 여는 한정판 팝업 스토어가 있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그 가게가 언제 열릴지 궁금해하고 열리면 줄을 서서라도 들어가려고 할 거야. 왜? 희소하니까. 언제든 가질 수 없으니까. 내 시간, 내 감정, 내 관심. 이건 내 인생이라는 가게에서 파는 가장 비싼 한정판 명품이었어. 근데 난 그걸 편의점 떨이 상품처럼 마구잡이로 뿌려댔던 거지. 그러니 그녀가 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어.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헐값에 넘기고 있었으니까. 그런 관계는 절대 오래 못 가. 한쪽만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완전히 재가 되어버리고 나서야 끝나거든.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내가 먼저 확인하는 거, 내가 먼저 애쓰는 거. 이 모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이제 그만두기로. 편의점 문을 닫고 나라는 존재를 재정비할 시간이 온 거야. 내가 24시간 편의점의 셔터를 내리고 조용히 사라졌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처음 며칠간은 별 생각 없었을 거야. 요즘 바쁜가 보네, 혹은 삐졌나 정도로 가볍게 넘겼겠지.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나에게서 아무런 신호가 없자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이건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이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것, 바로 혼란이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불러. 아주 간단해. 그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강력한 믿음, 즉 그 남자는 항상 내 주변에 있었고 나의 반응을 살폈으며 그건 당연한 사실이다 라는 믿음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가 사라졌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야. 이 두 개의 모순된 정보가 머릿속에서 부딪히면서 그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돼. 인간의 뇌는 이 부조화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하지. 그럼 그녀는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그를 놓쳤구나, 미안하다라고 바로 인정할까? 천만에.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대신 그녀는 자신의 기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 즉, 내게서 예전과 똑같은 반응을 이끌어내서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때부터 그녀의 SNS에는 미묘한 신호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예전 같았으면 내가 바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법한 의미심장한 노래 가사나 요즘 좀 힘든 애 같은 멘트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는 뭘 할까? 내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스토리 뷰어 목록을 강박적으로 확인하겠지. 이건 아직 나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그저 자신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빨리 예전처럼 되돌리고 싶은 일종의 시스템 오류 수정 같은 거지. 내가 사라짐으로써 그녀의 익숙했던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녀의 내면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혼란은 곧 불안으로 이어지게 돼. 그럼 그녀가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나는 뭘 했을까? 그냥 팔짱 끼고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녀의 SNS를 감시하며 복수심을 불태웠을까? 아니, 그랬다면 난 여전히 그녀의 세상에 갇혀 사는 노예에 불과했겠지. 내가 선택한 침묵의 시간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향한 것이었어. 그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어. 이건 파괴된 내 자아를 재건하는 거대한 공사 현장이었지. 먼저 난 내 몸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 원본에 말했듯 헬스장에 갔지. 근데 이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혹은 복수용 몸매를 만들려는 유치한 동기가 아니었어. 이건 통제력 회복 훈련이었어. 그녀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던 삶을 끝내고 오롯이 내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 몸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야. 쇠를 들어 올리는 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었어. 내 한계와 정직하게 마주하고 고통을 이겨내며 그걸 넘어서는 과정이었지. 벤치프레스의 무게가 10kg씩 늘어날 때마다 내 자존감의 벽돌도 한 장씩 쌓여 올라갔어.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나약했던 내 멘탈도 그렇게 단련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 이것도 무슨 감성 터지는 시나 눈물 젖은 일기 같은 게 아니었어. 이건 내 삶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었지. 다시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지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노트 맨 위에 적었어. 그리고 그 남자는 아침에 뭘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책을 읽고 누구와 어울리는지, 돈은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쓰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어. 그건 더 이상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지. 그건 내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어. 이 두 가지, 운동과 글쓰기는 나의 내적 가치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 예전엔 그녀의 카톡 알림 하나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다면 이제는 내가 들어올린 쇳덩이의 무게와 내가 노트에 적어 내려간 내 삶의 계획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기 시작한 거야. 외적인 인정에서 내적인 확신으로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이동한 거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는 나를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비로소 진짜 나를 되찾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나 자신을 재건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며 몇 달이 흘렀어. 이제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 생각부터 나지 않았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지. 내 세상의 중심이 그녀에게서 나 자신으로 완전히 옮겨온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어.
그때 거짓말처럼 핸드폰이 울렸지. 화면에 뜬 이름은 바로 그녀였어.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잘 지내? 자, 상상해봐. 몇 달 전에 나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기분이었을 거야. 내면의 낡은 자아는 환호성을 지르며 외쳤겠지. 거봐, 결국 나를 잊지 못했어. 드디어 기회가 왔다. 라면서. 하지만 그 순간 헬스장에서 쇳덩이를 들어 올리고 노트에 내 삶의 계획을 적어 내려가며 새로 태어난 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 그건 기회가 아니었어. 그건 시험이었지. 내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녀의 손짓 한 번에 달려나가는 과거의 남자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 그 잘 지내? 라는 말의 본질을 나는 이제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었거든. 그건 내 안부를 묻는 진심 어린 질문이 아니야. 이건 마치 IT 전문가들이 서버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보내는 핑 테스트 같은 거야.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서 상대방이 여전히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지, 내가 부르면 즉시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지. 진짜로 내가 보고 싶었다면 미안했다고 솔직하게 말했겠지. 하지만 잘 지내? 라는 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상대의 반응을 떠보기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문장이거든. 그녀는 나를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야. 자신의 침묵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통제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여자라는 자존심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해. 여기서 내가 반가워하며 나는 잘 지냈지, 너는 어땠어? 라고 냉큼 미끼를 물어버리는 순간 나는 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거고 모든 것은 다시 예전의 그 지긋지긋한 패턴으로 돌아가게 돼. 그녀가 다시 왔다는 걸 기회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는 또다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잘 지내? 라는 시험지에 어떻게 답했을까? 몇 달 전에 나였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잘 지냈지, 넌 어땠어? 라며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장문의 답장을 보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그냥 관찰했지. 그녀의 말투, 태도, 그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확실해지기 전까진 내 소중한 침묵을 먼저 깨지 않았어. 그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기준이었거든. 예전엔 정말 몰랐어. 내 시간, 내 말 한마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금이었는지를. 그땐 그 금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한테나 아무 조건 없이 퍼주고 다녔지. 희소성이 없었으니 소중함도 없었던 거야. 그녀가 내 연락을 밥 먹듯 무시하고 아무 반응도 없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 내가 늘 그럴 거라고, 내가 언제든 또 연락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사라질 리 없는 존재였으니까. 근데 이젠 알아. 금은 금괴 보관해야 하고 그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 이걸 자격 부여, 퀄리파잉이라고 해. 과거에 나는 문턱이 없는 사람이었어. 누구든 내 감정의 영역에 불쑥 들어와서 휘젓고 다닐 수 있었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주 높고 단단한 문턱을 세웠어.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더 이상 달콤한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이야. 이제 그녀가 보고 싶었어 라고 100번 말해도 난 쉽게 흔들리지 않아. 대신 나는 그녀가 정말 나를 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먼저 내고 구체적인 약속을 잡고 내 앞에 나타나는지를 볼 거야. 그녀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지를 지켜볼 거야. 더 이상 말뿐인 관계, 감정에 취한 고백에 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갑질을 하거나 그녀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야. 성숙한 남자의 당연한 자기보호 시스템이지. 내 삶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아무나 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야. 예전엔 그녀가 나를 선택해주길 기다렸다면 이제는 내가 그녀가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게 진짜 변화지.
솔직히 나도 처음엔 완전히 속았어. 그녀가 그렇게 잘 지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SNS에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는 사진, 혼자가 더 나아 같은 문구를 공유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나한테는 아무 감정도 없었나 보다 생각했거든. 속으로는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매달렸구나 싶어서 자괴감마저 들었지. 그녀가 입고 있는 그 반짝이는 디지털 갑옷을 보면서 나도 그냥 빨리 잊자고 애써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어. 근데 그건 진짜 표면만 본 거였어. 아주 얕은 물만 보고 그 아래 깊은 심연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 웃음이 진짜 행복의 표현이 아니라 봐, 나 괜찮아. 나 너 없이도 여전히 괜찮은 여자야 라고 필사적으로 외치는 소리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잉 보상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방어 기제야. 법칙은 간단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은 굳이 괜찮다고 소리내어 광고할 필요가 없어. 진짜 부자는 자기 통장 잔고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고 진짜 강한 사람은 일부러 시비를 걸고 다니지 않지. 마찬가지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아. 그냥 조용히 그 행복을 누릴 뿐이야. 그럼 그녀는 왜 그렇게 요란하게 자신의 행복을 전시해야만 했을까? 그건 바로 당신의 부재로 인해 생긴 그 거대한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야. 그녀의 요란한 행복 퍼포먼스는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지. 생각해보면 간단해. 정말로 당신에게 아무 신경도 안 쓰인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보란듯이 행동할 이유가 없어. 그냥 평소처럼 조용히 살아가면 되잖아. 왜 하필 당신이 사라진 그 시점부터 갑자기 더 활발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한 척을 해야만 했을까? 그건 당신의 침묵이 그녀에게 진짜 거울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특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이 비치기 시작한 거지. SNS라는 그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녀는 정말이지 훌륭한 배우였어. 조명, 의상, 대사까지 모든 게 완벽했지.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가장 열렬한 관객이었고, 내가 누르는 좋아요는 그녀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였고, 내가 보내는 무슨 일 있어? 라는 메시지는 기립박수나 다름없었지. 내 반응 하나하나가 그녀의 연기가 성공적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유일한 지표였으니까. 그녀의 연극은 나라는 관객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야. 이 연극의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걸. 내 시간, 내 감정, 내 집중력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지불하면서까지 봐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공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난 관객석에서 조용히 일어났어. 더 이상 박수치지 않아. 비난하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극장을 빠져나온 거지. 그리고 이제는 무대 밖에서 이 모든 연출을 조용히 지켜보는 연출가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된 거야. 그러자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녀의 어색한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함, 친구들과의 시끄러운 파티 사진 속에 숨겨진 외로움, 난 강해라는 자기 최면 같은 캡션 뒤의 나약함까지 모든 게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지. 배우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 객석이 텅 비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야. 자신을 봐주던 단 한 명의 관객, 그 관객이 사라졌을 때 배우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지고 연극은 의미를 잃게 돼. 내가 사라지자 그녀의 연극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이건 힘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이야.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이 내 감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반응이 그녀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녀의 모든 영예는 이제 그가 보고 있을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돼버렸어. 하지만 난 더 이상 그 연극에 휘둘리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다 진짜 감정이 아니라 자존심이 만들어낸 가짜 무대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 그리고 난 더 이상 그 무대의 관객이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이라는 무대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니까. 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 모습에서 전해지는 변화는
그녀가 느낄 수밖에 없어. 에너지는 말보다 정직하거든. 이건 무슨 심령술이나 초능력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아주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지.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 걸음걸이, 자세, 눈빛, 목소리의 톤까지. 예전에 나는 그녀라는 태양 주위를 맴도는 작은 행성과 같았어. 항상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내 모든 움직임은 그녀의 중력에 묶여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나만의 항성이 됐어. 스스로 빛을 내고 나만의 궤도를 돌고 있지. 그러니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파장 자체가 달라진 거야. 예를 들어볼까? 예전엔 카페에 들어가도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자리를 찾고 핸드폰을 쥔 손은 항상 불안하게 떨렸어. 누군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야 할 것 같은 초조함이 몸에 배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냥 커피 향을 즐기거나 창밖을 바라봐. 이 사소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아우라는 상상 이상으로 커. 그건 나는 지금 내 세상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거든. 이건 의도적으로 "나 멋있지?" 라고 뽐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이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때 저절로 발산되는 진짜 매력의 본질이야.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느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저 사람이 지금 쫓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사람인지를 귀신같이 알아채지. 예전에 내 에너지가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애원하는 쫓는 에너지였다면 지금의 내 에너지는 "나는 내 길을 간다. 궁금하면 네가 와서 보든가라고 말하는 끌어당기는 에너지야." 그리고 이 강력한 에너지는 외로움에서 오는 게 아니야.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외로워서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그 충동을 참고 헬스장으로 향했던 그 순간들. 그녀의 SNS를 염탐하고 싶을 때, 그 손가락을 멈추고 책을 펼쳤던 그 순간들. 그 수많은 인내의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의 무게감을 만든 거야. 그녀가 느끼는 불안함의 정체는 바로 이거야. 말 한마디 없지만 존재 자체로 느껴지는 이 묵직한 변화. 예전처럼 가볍게 밀어내거나 무시할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의 달라진 무게감. 그게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진짜 이유지. 내가 이 모든 길고 아픈 과정을 겪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그녀는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야. 정말로. 그 당시엔 그녀가 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차가운 머리로 돌아보면 그녀는 그냥 거울이었어.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지, 내 가치를 얼마나 값싸게 매기고 있었는지를 남김없이 비춰주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거울. 그녀를 통해 나는 비로소 보게 된 거야. 관심 좀 받아보려고 눈치 보고 무시당하면서도 바보처럼 계속 다가가고 어떻게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비굴했던 순간들을 말이야.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은 단 하나였어. 내가 나를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근데 지금은 달라. 그 거울은 산산조각 났고 나는 더 이상 그 거울에 비친 나약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아. 그 깨진 거울 너머에는 예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내가 될 수 있었던 진짜 나의 모습이 서 있었으니까. 이 모든 여정의 진짜 목적지는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어. 그건 애초에 잘못 설정된 내비게이션이었지. 진짜 목적지는 바로 나 자신과의 완전한 재결합이었어. 그녀가 당신을 다시 돌아보고 "아, 내가 저런 남자를 놓쳤구나라고 후회하게 만드는 게 이 게임의 승리가 아니야. 진짜 승리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거울 앞에서 똑바로 마주보고 다시는 너를 이렇게 하찮게 대하지 않을게.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게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거야. 그게 진짜 변화야. 그러니 지금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그 여자가 네 삶을 망친 게 아니야.
오히려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길고 어두웠던 시절을 끝낼 수 있는 계기를 선물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는 당신 자신을 떠나지 않는 남자가 될 수 있어.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온 거야.